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시작을 하면서 왜 필론과 대지를 언급했는가 하면은 그 네. 7년 동안에 7년 동안 이 전두환에 대한 작가 인식이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인터텍스츄얼리티, 그러니까 상호 텍스트성,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두 작품 사이 네. 어떤 연관성,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거기에서 그러니까 필론과 대지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작가의 내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침묵했다라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 속에서 검은 갑반으로 상징되는 전두환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작가는 결말에 가서는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 그래 민주주의보다는 군사 독재가 더 우리 현실에 어울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신의 침묵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광주 민주운동에 침묵을 했는데 근데 광주 민주운동이 옳다라고 하면은 작가는 자기 침묵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지요. 거기서 작가는 아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주화되어 버리면 혼란밖에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사 독재가 어울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침묵을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전두환은 여전히 악입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쓰인 이 작품에서 엄석대는 전혀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웅입니다. 몰락하긴 하지만. 즉 전두환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7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 작품 속에서 왜 그런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표현론이죠. 작가 자신의 가치관을 작품에 담는다라는 거. 표현론적 접근이지요. 그리고 이 표현론적 접근은 이제 효용론적 접근. 그러니까 독자들에 대한 설득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이 전두환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독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효용론적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을 독자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독자들에게 내가 작품을 통해서 설득시키고 싶다. 군사 독재가 필요하다라는 거. 민주주의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효용론으로 연결되죠. 결국 이제 네 개의 관점은 그냥 뒤섞여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반영론이 표현론으로 연결되고 표현론이 효용론으로 연결됩니다. 그걸 한번 이 작품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 작품 속의 세계 속에서 누가 엄석대를 옹호하면은 가장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이 작품 속 인물들 중에서. 담임 선생님? 누가 엄석대를 찬양하면 그게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한병태는 어떻습니까? 엄석대와 싸우고 있는 한병태. 내가 비록 쟤와 싸우고 있지만은 아, 쟤 이런 점만큼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작가가 한병태와 엄석대를 갈등시키는 것은 엄석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극적으로 엄석대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보죠.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으스스할 만큼 아이답지 않은 침착성과 치밀함이 없다. 한병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면 알수록 엄석대는 뛰어난 놈이구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석대 자신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대개 한 구원자나 해결자로서일 때가 많았다. 즉 엄석대는 계속해서 한병태를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병태 이 서울에서 닳고 다른 아이인 이 한병태가 그게 짜증납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한병태는 지금 엄석대를 너 기껏해야 시골 학급의 급장이잖아. 난 서울에서 온 엘리트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엄석대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그게 합리적인 거야. 작가의 가치관은 주로 한병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표현론이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한병태가 생각하는 합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성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놈이 모든 것을 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엄석대를 모르는 한병태 입장에서는 엄석대가 기껏해야 시골 급장으로 보입니다.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지휘하겠다고. 한병태는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자, 싸움인 이상 12살의 아이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승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힘입니다. 주먹입니다. 요게 이제 잘 봐야 될 것이, 이 소설은 사실은 두 편의 단편 소설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에서는 한병태가 서울에서 전학 오면서 시작되고, 후반부는 서울에서 새로운 담임이 오면서 시작됩니다. 둘은 닮았습니다. 6학년 담임과 한병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오자마자 엄석대에게 분노하고 엄석대에 도전합니다.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권력이라고 되네요. 예, 그 제가 요즘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깜빡깜빡 해가지고 제가 그 밑에 넣어놨습니다. 병태는 석대보다 힘이 약한데 담임 선생은, 새로운 담임은 석대보다 힘이 더 셉니다. 딱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왜 다 똑같은데 그 부분만 다르게 했을까? 그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태는 실패하고 담임은 성공합니다. 엄석대를 물리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병태는, 서울에서 온 엘리트인 병태는 주먹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결국 주먹을 빼고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성적으로, 아니면 반아이들을 이제 짜장면 사주고 그 선물 줘가지고 포섭해서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 요 과정은 이제 6월 항쟁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인식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반은 엄석대의 지배에 의해서 이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병태라는 서울에서 온 이제 민주주의를 맛본 애가 갑자기 툭 들어오더니만은 이건 틀렸어. 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엄석대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마도 자기가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6월 항쟁에 대한 작가의 인식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실패는 석대의 남다른 통솔력 못지않게 나의 잘못도 큰 원인이 된 듯 싶다. 기껏 더할 게 있다면 어른들이 선동에 해당되는 저급하면서도 교활한 정치 기술 정도였을까. 이 갈등에서 작가는 엄석대가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태는 비열하다. 즉 6월 항쟁에서 전두환은 옳고 거기에 도전한 지식인들은 비겁하다. 그렇다면 작가는 누가 이기길 기대하고 있을까요? 전두환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전두환. 그게 이제 첫 번째 엄석대. 절반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절반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작가가 기대했던 6월 항쟁의 바람직한 결말일 것입니다. 그냥 전두환에게 항복하고 전두환 씨는 이제 그 지식인들에게 엄석대처럼 관대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야, 까불지 마. 그러면서 다시 전두환의 지배 아래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사회. 자, 그런데 엄석대가 압도적으로 이제 성적이 더 높습니다. 엄석대가 압도적으로 성적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지요. 이 작품 속에서 나중에 이제 이 컨닝 빼고는 엄석대로 상징되는 전두환에 대한 단 하나의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전두환을 완전 무결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왜 작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필론과 대지에서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작가의 전두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는 이제 그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제가 지금 만화로 그리고 있는 우상의 눈물과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강연 한번 하도록 하지요. 일단 만화 다 그린 다음에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한병태는 더더욱 비겁하게 매달립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 당당한 전두환, 그리고 비겁하고 야비하게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지식인들. 저는 작가가 올바르게 6월 항쟁을 이해하고 있는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엄석대는 당당해지고 갈수록 이제 한병태는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작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항쟁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마도 뭐 영국이나 미국쯤 되겠죠. 거기에서 민주주의를 맛보고 온 지식인들.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두환과 그를 지지하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레이건 이전의 미국, 그러니까 외국의 정치에 별로 관여 안 하는 미국, 그리고 전두환을 지지하는 국민들, 이 똘똘 뭉쳐서 이제 저항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지식인들이 어설프게 민주주의 배워왔는데 내가 독재란 건 나쁜 거야. 나도 독재란 게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것이 6월 항쟁이다. 이것이 이제 작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지식인들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 문장이 한병태를 통해서 나오니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석대를 관찰하면서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담임 선생이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들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우리 반의 교내 생활은 다른 반보다 모범적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청소검사는 우리 교실을 그 어떤 교실보다 깨끗하게 하였으며 우리 화단을 드러나게 활약했다. 그의 강제 할당으로 우리 반의 비품은 그 어느 반보다 넉넉했고 특히 교실 벽은 갇힌 액자들로 넘쳐날 판이었다. 요걸 이제 당시의 현실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전두환을 관찰하면서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미국이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들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우리나라의 생활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모범적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청소검사는 우리나라를 그 어떤 나라보다 깨끗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화단을 드러나게 활약했다. 그의 강제 할당으로 우리나라의 비품은 그 어느 나라보다 넉넉했고 특히 뭐 값진 액자들로 넘쳐날 판이었다. 이게 작가가 바라보는 1987년에 대한 인식입니다. 전두환의 지도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병태는 왜 이반을 개혁하려고 하는가? 과연 병태가 급장이 되었을 때 이반은 엄석대가 지배했을 때보다 더 행복해지겠는가? 반아이들은 병태의 개혁을 원하겠는가? 엄석대의 리더에 의해서 이 반이 모든 면에서 전교에서 가장 안전하고 전교에서 가장 풍요롭고 전교에서 가장 깨끗한 반이라고 한다면 엄석대 덕분에 그럼 병태는 왜 이 반을 개혁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반아이들은 거기에 찬성하겠는가? 엄석대를 쫓아내고 병태가 급장이 되겠다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작가의 인식은 당시 이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신문들의 전환에 대한 평가에 보통 이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축구를 하면 이제 상대편이 이제 몇 명 더 많아도 늘 이기고 리더십, 부하를 존중하는 어떤 배려심, 충성심, 애국심. 보통 이제 그 당시 신문 기사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내용들은. 그리고 이제 엄석대가 점점 뛰어나질수록 가능이 없어질수록 한병태는 더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전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윤병조라는 아이가 이제 고급 라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병태는 이제 그 윤병조가 라이터를 담임에게 석대에게 뺏겼다는 것을 담임에게 꼰지르죠. 그리고 담임은 이제 무기명으로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종이를 줍니다. 자, 그럼 아까 질문. 반아이들은 과연 반의 개혁을 원하고 있을까요? 석대 덕분에 원하지 않고. 예. 반아이들은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반아이들은 아마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겁니다. 석대가 지금 지배함으로써 우리 반이 전교 1등인데 만약에 석대 대신에 병태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과연 우린 여전히 전교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반일 것인가? 거기에서 반아이들은 합리적인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너희 개혁에 반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봤다. 하나씩 들춰보았다. 담임 선생님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백지였다. 놀라운 것은 그 무언가가 쓰여진 나머지 절반의 내용이었다. 모두들 병태를 고발했습니다. 즉 반아이들은 여기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개혁에 반대. 나는 석대의 지배가 더 좋아. 즉 이렇게 이제 작가는 1987년에 국민들도 전두환의 지배가 계속되길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식인들이 무식한 국민들을 선동해서 일어난 것이 6월 항쟁이다. 이것이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인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예.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작품도 재밌지만은 제이네어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왜 사람들이 제이네어를 페미니즘 작품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한 번 더 자리 마련하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은 이제 그 병태를 불러서 충고를 합니다. 기존의 해석에서는 이 담임 선생의 충고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전혀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해석에서는 여기에 바로 작품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당시 시대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학년 담임 선생이 병태에게 한 충고입니다. 짐작은 간다. 모든 게 마음에 차지는 않겠지. 선진국과는 많이 다를 거야. 특히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사는 일은 어떻게 보면 못돼 먹었고 거칠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게 바로 이곳의 방식이다. 자치회가 있고 모든 게 토론과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급장은 다만 심부름꾼일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건 나도 안다. 아니, 선진국 국민들 같이 모두가 똑똑하면 오히려 국가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마땅하겠지. 그러나 거기서 좋았다고 그게 어디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곳은 이곳의 방식이 있고 너는 먼저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 선진국에서의 방식이 무조건 옳고 이것은 무조건 틀리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국민들 모두와 싸우려 하거나 외투로 빙빙 겉돌아서는 안 돼. 봤지? 오늘 국민들 중 내 편은 단 하나도 없었어. 네가 꼭 전두환을 대통령에서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에서 내가 있던 나라처럼 만들고 싶었다면 먼저 국민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어야지. 나는 국민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두환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쨌든 국민들을 그렇게 만든 전두환의 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껏 흐트러짐 없이 잘 돼나가던 우리나라를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흩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지. 거기다가 어쨌거나 전두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통솔력 있는 모범적인 대통령이다. 무턱대고 삐뚤어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장점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새로 시작해 보아라. 전두환과 경쟁하고 싶다면 정당하게 경쟁해라. 알겠니?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작가가 당시 국민들에게 하고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함축돼서 담겨 있다고 봅니다. 무턱대고 삐뚤어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우수함도 인정해라. 그래, 민주주의도 있지. 하지만 여기 현실을 봐라. 여기에는 여기에 맞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전두환의 독재다. 무엇보다도 전두환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리고 이제 한병태는 이 결과적으로 이 5학년 담임선생님의 이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효용론적 관점, 즉 작가가 독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이 소설을 썼는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거리에서 이제 아마 작가가 소설을 쓸 때는 이제 거리에서 6월 항쟁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전두환은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다. 그의 장점도 인정해라. 라는 말. 그리고 이제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소설을 썼겠죠. 자, 그런데 싸움이 완전히 자신의 패배로 끝이 나자 한병철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다수 혹은 비겁한 다수에 의해 짓밟힌 내 진실이 무슨 모진 한처럼 나를 버텨나가게 해준 것이다. 한병태는 어리석고 비겁한 다수에 의해서 내 진실이 짓밟혔다. 이 소설 시작된 이후로 한병태가 진실이라고 할 만한 뭐가 있었죠?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게 있었다라면 작가는 소설 속에 제시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짜장면으로 애들 꼬드기 배우고 하고 엄석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뒷조사하고 자기가 급장이 되기 위해서. 한명태는 무엇이 진실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반아이들은 어리석고 비겁했나요? 반아이들이 이 선택, 나는 너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엄석대의 지배를 원한다. 이게 비겁하고 어리석은 선택인가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아이들은 아마 시뮬레이션 해봤을 겁니다. 정말 병태가 개혁에 성공해서 병태가 급장이 된다면 우리 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반은 여전히 전교 1등일 것인가? 거기에서 아이들은 반대합니다. 나는 계속 엄석대의 지배를 받고 싶다. 왜냐하면 그만이 우리 반을 전교 1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입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병태는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석대는 한병태를 가능하면 이제 당근으로 포섭하려고 했었는데 한병태가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반에서 풍파를 일으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결국 여기에서 엄석대는 제가 말로는 안 되겠구나. 한시적으로 폭력을 씁니다. 엄석대를 길들이기 위해서. 즉 여기에서 엄석대의 폭력에는 상당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자, 한번 보죠. 성의 없고 무정한 담임 선생의 위임으로 대개의 경우 그 같은 규칙 위반의 감찰권과 처벌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석대는 아이들의 고발이 있을 때마다 겉으로는 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했다. 어디까지나 짐작이긴 하지만 석대는 그 밖에도 자신이 가진 합법적인 권한을 악용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불리하게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서 들어간 단어 공정과 합법. 즉 한병태는 그가 나를 타겟을 찍어서 공격했지만은 그의 공격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공정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태가 석대를 공격해왔던 그 많은 비겁함, 졸렬함, 음흉함, 거기에 대비해서 석대는 병태를 괴롭히지만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에서 괴롭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창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병태는, 자, 이쯤에서 이제 병태는 생각이 바뀝니다. 병태의 합리는 공부 잘하는 놈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처음에 반에 왔을 때는 병태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저 15급 급장보다는 똑똑해. 그러니까 내가 쟤를 지배해야지 쟤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그런데 겪어보니까 석대가 병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태 입장에서는 석대가 자기를 지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게 더 이상 불합리가 아닙니다. 이제 병태는 석대에게 복종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리창을 열심히 닦으면서 어떻게 석대에게 잘 어필해보고 석대가 이제 기분 좋게 좋아 합격하면은 이제 자기도 이제 어떻게 굽혀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병태의 속성을 아는 석대는 이제는 또 쉽게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이참에 아마도 이제 확실하게 제에게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몇 번 이제 빠꾸를 맞고 이제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처량하게 이렇게 걸터 앉아 있을 때, 자, 축구를 끝내고 개울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온 석대가 아이들과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시각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석대가 이제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물이 덜 말랐습니다. 몸에.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거 두 개가 합쳐지면은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몸에 물에 젖은 몸, 그 다음에 이제 석양이 싹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대 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소광. 예.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병태에게는 석대가 어떤 눈으로 보일까요? 절대적인 좀. 예. 여기에서 이제 병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5학년 담임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와, 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는데 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초월적인 존재구나. 이제 병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석대에게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이제 병태의 마음속에서 석대는 식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이제 단어가 변합니다. 은총, 은혜, 감화, 자비. 어떻습니까? 은총, 자비. 우리가 사람에게 보통 이런 표현 쓰나요? 아니에요. 예. 저항을 포기한 영혼, 미움을 잃어버린, 오타가 났네요. 잃어버린 정신에게서 괴로움이 쌓일 수 있는 것은 슬픔의 종족입니다. 나는 그때 아마도 스스로의 무력함이 슬퍼서 울었고 그 외로움이 슬퍼서 울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잘 보면은 석대는 눈도 좋습니다. 저 멀리서 병태가 우는 걸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언급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아이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 그 건물 밑으로 가서 3층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병태에게 입장청소 합격, 돌아가도 좋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죠. 병태는 왜 다른 아이들을 떼어놓고 왔을까요? 석대는 자, 병태는 지금 자존심을 건드리지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석대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병태를 향한 석대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병태가 쉽게 항복해줬다고 한다면 아마도 석대는 폭력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괴롭힘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계속 사고를 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항복했구나. 석대는 너그럽게 첫날처럼 나한테 가까이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 장면처럼 너그럽게 포용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석대는 먼 발치에서 병태가 울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이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 떨어뜨려 놓고 혼자 옵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석대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눈물 흘리고 있는 병태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이게 자신에게 반항하고 있는 병태에 대한 석대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반의 전학생이니까. 내 반의 아이니까. 자비스러워 뵙기까지 하는 얼굴이었다. 이제는 너그러워 보이는 얼굴이 아닙니다. 자비스러워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이제 승리를 확인하자 석대는 너그럽게 병태를 용서해 줍니다. 샘솟는 내 눈물로 인해 뿌옇게 흐려진 그 얼굴 쪽에서 다시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짐작한데 그는 내 눈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음에 틀림이 없다. 거기서 이제는 결코 뒤집힐 리 없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나를 괴롭고 고단한 싸움에서 풀어준 것이었다. 여기서도 이제 석대가 풀어준 것이죠. 이 소설에서 보면은 항상 석대가 병태에게 뭐뭐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가는 6월 항쟁이 이렇게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비겁한 지식인들이 항복함으로써 이제 전두환 씨로부터 특혜를 받고 전두환 씨는 그들을 너그럽게 다스려주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전두환의 지배 아래에서 행복한 사회가 유지되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작가는 여기에서 소설을 끝내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작가는 여기에서 소설을 끝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바라는 6월 항쟁의 결론. 예, 예, 몰락하는 걸 보여주어야 그 예, 상황, 그러니까 그 전 이전 상황이 더 예. 더 정당하고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 전두환을 몰락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도 작가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발표될 쯤에는 아마 전두환 씨는 6.29선을 통해서 항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작가는 이런 결말을 꿈꿨는데 현실에서는 전두환 씨가 6.29선을 통해서 항복해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작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전두환이 한병택에 항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작가는 스스로도 그것을 설명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어서 전두환이 항복한 것일 것이다. 그것이 이제 2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부에서는 한병태가 썼던 방법을 통해 가지고 6월 항쟁은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후반부를 통해서 6학년 담임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전두환을 무너뜨리려면은 이런 요소가 등장해야 돼. 그게 이제 후반부가 됩니다. 자, 그걸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그러나 내게는 그 너그러움이 오직 감격스러울 뿐이었다. 이튿날 나는 그 감격을 아끼던 샤프 펜슬로 그에게 나타내었다. 이 장면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죠. 제가 영화 감독이었다라면 이 장면을 아마 이렇게 넣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고구마, 계란, 땅콩 이런 걸 들고 막 엄석대게 바치려고 하겠죠. 그때 한병태가 말합니다. 다들 비켜.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사왔던 아끼는 샤프 펜슬을 탁 양손에 들고 엄석대 앞에 가서 딱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학원 첫날에 한병태는 반아이들이 저 고구마와 계란을 뺏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반아이들은 정말 뺏기기 싫은데 억지로 뺏겼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한병태처럼 석대야 제발 나를 봐줘 라고 바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일까요? 반아이들은 석대에게 억지로 빼앗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한병태처럼 서로 엄석대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서로 앞다투어 바치려고 했던 걸까요? 관심을 끌고 싶어서 바치는 게 맞는데 예, 네, 맞는 것 같지만 예, 근데 이걸 지켜보는 우리들은 이게 예.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계속 마음에서 그러니까 벌써 깔끔하게 이제 떨어지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또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의도적으로 기존의 해석과 정반대로만 얘기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저의 주장에도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해석과 제 해석 사이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자신의 해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도 아니고 기존의 해석만큼도 아니면서 어떤 자신의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드러나는 것은 병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반이 엄석대의 지배 하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아이들 스스로도 석대의 지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교 1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석대의 지배를. 그래서 이제 작가는 아마도 6월 항쟁이 이렇게 끝이 나길 기대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자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석대는 그동안 아껴왔던 은혜를 병택에 막 폭포처럼 쏟아냅니다.
병태는 거기에 취해서 막 행복해합니다. 반아이들은 앞다퉈서 고구마, 계란, 사과를 바치려고 합니다. 반은 전교 1등입니다. 이 반에서 누가 불행하죠? 병태는 왜 개혁하려고 했던 거죠? 왜 석대를 극장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이 질문은 똑같이 후반부에 6학년 담임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6학년 담임이 결과적으로 언덕대를 무너뜨리는데 과연 석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반은 더 행복해졌는가? 아니면 반대로 더 불행해졌는가? 작가는 그것을 한병태의 시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태는 석대가 무너진 순간에 무엇을 느끼는가? 그때 석대는 무엇을 느끼고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61명이 행복한 반이 되었습니다. 석대의 지배 아래서. 너무도 허망하게 끝난 싸움이었고 또한 그만큼 어이없이 시작된 굴종이었지만 그 굴종의 열매는 달았다. 이제 병태는 스스럼없이 굴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 초월적인 존재에게 복종하는 것은 병태의 합리 속에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무식한 놈이 똑똑한 놈에게 복종하는 것은 병태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래고 끈질긴 반항 끝에 이루어진 굴종의 열매라 특히 더 달한 선물을 일이었다. 내가 그의 질서 안으로 필입된 게 확인되면서 석대의 은혜는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러면 거기 힘을 얻은 나는 그가 마련해준 공정한 링에서 싸움을 벌였고, 자, 여기서 한번 공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자,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한 누군가가 이제 병태에게 도전을 합니다. 야, 병태, 나랑 싸움을 붙자. 그러자 석대가 뒤에서, 야, 이 새끼, 너 정말 병태 이길 수 있어? 병태야, 다시 한번 안 싸워볼래? 너 정말 저 병신 같은 새끼한테 계속 죽어 지낼 거야.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마련해준 링입니다. 자, 그럼 이 링은 공정한 링입니까? 아니면 석대가 병태를 위해 마련해준 특별한 링입니까? 특별한 링. 그런데 왜 병태는 이걸 공정한 링이라고 부르죠? 여기서의 공정은 석대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병태의 공정함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상대방과 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병태에게 이것은 공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배자가 지식인인 자신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이것이 공정입니다. 병태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권력자가 지식인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준 이것이 병태가 생각하는 공정함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나는 몇 번 싸우지도 않고 원래 내 주요목 서열보다도 오히려 두수등급 높은 12번째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게 공정한 링이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병태가 자기보다 더 센 애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병태는 말합니다. 그 링은 공정이었다. 이게 병태의 공정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의 처음에서 설명드렸던 이문열 씨가 왜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독재를 더욱 선호하는가? 이 작품 속의 한병태에게는 이문열 씨가 꿈꾸는 바람직한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문열 씨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는 지배자가
지식인인 자신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인 자신은 그 지배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딱 지금의 한병태와 엄석대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생각해보죠. 그렇게 되려면은 민주주의 사회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독재 사회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이문열 씨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독재 사회. 거기서 이문열 씨는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만들어줄 존재로 이제 똑똑하면서 강한 힘을 가진 독재자를 원합니다. 거기서 이문열 씨가 특별히 이제 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전두환 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당시 소설에서, 당시 1980년대 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화로 그리고 있는 우상의 눈물에서도 주인공에게서 똑같은 게 나타납니다. 내가 꿈꾸는 어떤 특별한 세계를 실현시켜줄 독재자의 존재에 대한 어떤 향수. 자, 한번 굴절을 겪은 내 의식에는 모든 것이 하나같이 석대의 큰 은총으로만 느껴졌다. 석대가, 병태가 은총이란 단어 쓰네요. 그리고 한병태는 자신의 행복을 통해서 독재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독재에 이렇게 적응하고 나니까 독재란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더라. 사람들이 인식이 틀렸다. 어떤 독재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지로 빼앗고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 이 주인공인 한병태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일하게 군사 독재에 저항했던 한병태가 결말에 가서는 유일하게 군사 독재 편에서 온몸으로 군사 독재 편에 서서 민주주의에 저항합니다. 거기에 비해 석대가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생각 밖으로 적었다. 그럼 내게서 무엇을 빼앗기는커녕 달라는 법조차 없었다. 오히려 병태가 고마워서 석대에게 뭐 하나로 더 주려고 막 안달을 합니다. 그건 아마도 고구마나 계란을 바친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석대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보답. 그러니까 참 이 소설 속에서 엄석대는 완벽한 지도자입니다.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피지배자들이 너희 독재에 감사해라면서 서로 뭘 갖다 바치려고 막 줄을 서 있습니다. 그가 내게 바라는 것은 오직 내가 그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래야 그가 구축해둔 왕국을 허물려 들지 않는 것뿐이었다. 이미 자유와 합리의 기억을 포기한 내게는 조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자, 이제 슬슬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새로운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이제 각자 어떤 발견한 독특한 어떤 관점이 있을 겁니다. 저 부분은 나는 선생님과 생각이 다른데, 이 부분 조금 더 파볼만 하지 않을까? 이 부분 흥미로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질문을 설정하십시오. 우리가 인콰이어리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탐구 질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질문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이 이제 HLSA 혹은 이제 Individual Oral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증명의 핵심적인 과정은 자, 먼저 탐구 질문을 설명하고 그 탐구 질문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쭉 에세이를 써야 되겠는데 뭐 요거는 페이퍼 2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는 적절한 장면의 인용. 어떤 장면, 어떤 대사, 어떤 사건, 어떤 설정. 그 다음에 그 설정 장면에 대한 의미 부여. 나는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이런 의미라고 해석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작품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을 내렸다라는 논리적인 결말. 이게 딱 되어서 이걸 통해서 뭔가 지금까지 독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은 시간에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예, 그 지금 보여주시는 페이지 뒤쪽으로 혹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페이지 뒤쪽으로. 예, 한 번 더 뒤로. 그 뭐지? 석대가 뺏어간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 아, 그럼 앞쪽으로. 네. 예, 네, 이 여기, 페이지. 예, 네, 여기서 약간 그 저자분이 내신 그 석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 이 뺏어갔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약간 은근하게 표현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만 왜냐면 놓고 이게 본다면. 예, 예, 네, 원래는 그 전에는 이게 다 뭐뭐 해줬다라는 거 하는 건데 그 결과적인 이유가 나한테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약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전까지는 찬양을 했다면 여기서 뺏어갔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줬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줬고 이게 완전히 올바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닌지, 게다가 그 전에도 약간 석대의 악행을 조금씩 보여줬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 석대의 비행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압도적으로 석대의 선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쨌거나 결말에서 석대는 몰락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미리 이제 그런 복선을 까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 태도 변화를 통해서 병태를 이해를 해보자면은 병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인가 아니면 정말 바른 민주주의인가? 병태는 첫날에 왜 석대에게 도전했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인가를 알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질문 나는 게 있으면 제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시작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 예. 그 다음 주에도 이 일그러진 영웅을 하실 건가요? 예, 요 소설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요 소설을 어떻게 이제 각각의 HLSA나 인디비주얼 오러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걸 잠시 이제 시연을 해보고 이제 다음 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